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도 또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 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해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몬은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몬은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1~2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편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거둬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에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퇴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태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희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퍼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의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의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 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건 그때 당시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었는데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필 그날이 새롭게 시작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제가 상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와 정체 모를 남자가 골목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급하게 뒤를 따라가 현장을 확인한 순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아내와 처음 본 남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려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 남자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날린 주먹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던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이 터진 남자의 얼굴을 자기 옷으로 닦아주고 있었죠. 이미 아내는 제가 아닌 주저앉아 있는 남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돌진하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제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 버렸었죠. 아내는 몸을 떨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분노한 얼굴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뺨을 올려 붙인 아내의 눈빛이 저를 더 미쳐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제 손이 아내에게 향하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저와의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며 옆에 있던 남자와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저에게 주겠다며 10살밖에 안 된 아들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10년간 지켜온 가정을 버리고 저놈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현성이는 무슨 잘못이길래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데? 고작 10살밖에 안 된 그 애가 왜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가 이게 사는 거야? 10년을 살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일상에 빚에 쪼들려서 모이지도 않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대는 게 사는 거야?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그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더 이상 당신 말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내 미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현성이만 불쌍하고 나는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된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자는 저와 다르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흙먼지로 얼굴과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죠.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내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옆에 있던 남자를 부추기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네요.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절망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현장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장님께 사정을 대신 얘기해 주면서 저는 그날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발버둥이었을 뿐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저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결국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돈맛을 보게 돼서 그런지 가정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됐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은 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어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저보다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아들은 배가 많이 고픈지 제 눈치를 보며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걸 찾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아픔은 뒤로 한 채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안 정리며 아들의 뒤를 봐주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잠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늦은 새벽에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화들짝 놀랐는지 제 앞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알았는데 더 이상 숨겨봤자 뭐 하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고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발버둥 안 쳐도 돼. 서로 각자 편하게 좀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끝내 당신은 10년을 함께한 나와 현성이보다 그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네. 언제부터였어? 그놈을 만난 게 얼마나 된 거냐고.
1년 정도 됐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남자가 당신한테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접근하겠어? 10살이나 된 아들까지 딸려있는 당신을 누가 정신 나갔다고 데려가겠냐는 거야.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 잘해주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놈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즐기고 있는 거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왜 아직까지 철없는 어린애처럼 구는 건데?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사람은 원래 변하기 마련이야.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돈까지 많은데 내가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이미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했었지만 아들이 받게 될 상처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을 아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주길 부탁했고 아내도 처벌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제 의견에 따라 주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 부모님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처가댁에 쳐들어가 난리를 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한 번은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부모님께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먼저 꼬신 게 누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을 내 아들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돈 많은 남자 나타났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내 아들을 배신해? 이제 와서 어쩌려고요?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뭘 바라시는 건데요? 둘이 알아서 잘 해결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박서방이, 아니 그쪽 아드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부터 약속을 하지 말지. 왜 10년 뒤에 호강시켜준다고 해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안겨주냔 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 아드님이 먼저 한 거 아닌가요? 둘 다 없이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약속한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사도는 약속한 거 전부 다 지키고 살진 않잖아요. 내 아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뱉은 말은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수만 번 거르지 않고 앞만 보며 뛰어왔어요. 그런 노력을 알면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혼했다고 어떻게 시애미한테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죠? 얼굴 봐서 좋을 거 없는데 이혼한다고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딸이 알아서 잘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저기 박서방 왔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내가 분명 뒤처리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난리를 만들어? 자네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알아서 잘 수습해야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주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저를 믿고 가정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다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분명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 해도 저희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두 번 다시 절대 나타나지 말라며 큰 소리 치시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엄마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못 살 것 같더니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변화된 삶을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일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모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더 이상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요. 무슨 용건이 더 남으신 건가요? 최근에 그 사람 왜 연락이 안 되죠? 현성이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보채는데 저와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자네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쩐다. 내 딸이 지금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고. 돈 많은 남자랑 여행이나 갔겠죠.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처신하겠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혹시 내 딸이 갈 만한 곳은 없는 거야?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래.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남남이고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데 이런 부탁을 들어줄 만큼 제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돈 많은 그 남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럼 대충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더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문 닫겠습니다. 내 딸과 만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전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 한 통 없다는 말과 함께 많이 불안하셨는지 장모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셨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었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전처는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고 그 기간이 충격적이게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금방 다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이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모를 의문만 남겨둔 채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재력이 좋은 남자의 존재도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 10년간 자기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장인 장모님은 마음의 병이 심하게 왔는지 장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장인어른이 그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네요. 자기 딸을 찾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세상을 떠났으니 분명 눈도 쉽게 감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 하나를 시작해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뛰어다닌 만큼
저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전처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던 도중 은행 365 코너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옷깃을 잡으며 밥값 1,000원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여기저기 다 뜯어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현금이 없던 터라 10만 원을 뽑아 건네주었죠. 돈을 받은 여자는 1,000원도 아닌 10만 원을 받아서 그런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뒤 근처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녀를 내치면서 점심 장사 말아먹을 작정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단골인 제가 사장님과 좋게 대화를 나눈 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건물 밖에 있는 테이블에 따로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음식을 내어주었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내어진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는데 거뭇거뭇한 얼굴이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충격적이게도 10년간 자취를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동안 저희 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아붓고 있던 한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던 길에 저를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황인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저희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장님을 따라다녔던 노력을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회장님은 저희 업체와 계약을 하길 원하셨고 일정이 잡힌 대로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아들을 버리고 잘 살겠다며 떠나간 아내가 10년 만에 나타나 불황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급하게 식사를 끝낸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듯 저에게 또 다시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 또한 잃어버린 눈빛은 심각한 상태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제가 겪은 아픔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다행인 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저를 순순히 따라왔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자 집에 있던 아들이 자기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방에서 나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고 경악을 하셨네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내를 왜 집으로 데려왔냐고 화를 내시는 것보다 일단 급하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저희 가족은 모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도 몇 바늘이나 꿰맨 흉터가 남아 있었죠. 10년간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몸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씻겨준 뒤 데리고 나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씻기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는 말에 어머니는 곧바로 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저희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해 준 뒤 아내를 데려갔던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0년 전의 기억뿐 아무런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분간 저희 가족이 보살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모를 단서가 입고 있었던 옷에 남아 있을까봐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이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도 찾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니 외부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 정신적 쇼크가 온 상태라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이용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은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남을 꿰어서 어디론가 데려간 뒤에 이용하는 수법이었고 병이 들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며 제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당한 거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기에는 아내가 어디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는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아내가 정신이라도 온전하면 분명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게 언제인지 기약도 없는 상태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던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부터 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회사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사업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는 밝아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네요. 어머니는 저에게 할 만큼 했다고 전철을 놓아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그건 자기 업보인걸. 자기가 결정한 인생길이잖아. 엄마는 네가 또다시 현성애미랑 엮이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도 온전치 않은 쟤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현성이 엄마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일 때 얘기고 10년 전에 너희 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차없이 등을 돌렸는데 만약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성공한 인생 쟤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엄마는 현실을 얘기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앞날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졌는데 쟤 때문에 틀어지는 건 엄마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보내주도록 해라. 가끔 시설에 찾아가 잘 지냈는지 그것도 보려고 하지 마. 예정이 원래 더 무서운 거니까. 시설에 가면 알아서 잘 살아갈 거다. 우리 집안이 이제서야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 또다시 불행을 겪게 된다면
엄마는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구나. 아직까지도 며느리가 너한테 주었던 그 상처는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데리고 산다 한들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겠니? 엄마가 봤을 때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거다. 이 문제는 현성이도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니? 눈물도 많이 쏟아냈었고 술에 의지한 시간들도 많았는데 정작 너를 버리고 떠난 쟤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잖니. 내 아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말에 저 또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엄마이긴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 앞으로 저에게는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또다시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부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 아들 현성이도 과거의 아픔 때문인지 어른들의 말에 반박하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 가족이 짊어지고 갈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처가 저와 아들을 버렸으니 저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아내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네요.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